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늘 2달간의 미국 생활을 뒤로하고 귀국합니다.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한편 정치권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놓고 날선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그리고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자, 홍준표 전 대표가 조금 뒤에 귀국을 합니다. 2달 만에 돌아오는 건데 일단은 귀국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이 부분이 좀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저는 이제 귀국하자마자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어조로 말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귀국하면서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할 건가, 어떤 정치적 어떤 메시지를 전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걸로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계시면서도 계속 SNS로 정치적인 발언들을 해왔어요. 그렇죠. 네.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 예를 들면 남북 정상회담 대회에서도 그랬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럼 아마 귀국 일성으로도 아마 그런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결국 홍준표 전 대표가 정치 일선에 뛰어들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지자들이 많이 공항에 나올 것이고, 네네. 그 지지자들 앞에서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를 강하게 전파하면서 본인이 정치적으로 활동과 어떤 뭐랄까요, 모색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강하게 표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할 것이다. 네, 좀 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얼마 전에 SNS로 갈등의 대한민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했으니까 본인 이제 갈등 전선에 이제 나서게 되는 것이죠. 이제. 네. 근데 그동안은 좀 떨어져 있었는데 그거는 뭐냐면 여야 간의 갈등과 이런 국내 여러 가지 정책을 놓고 하는 그런 갈등도 있습니다만 또 당내에서도 또 갈등 구조가 있거든요. 두 측면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 귀국을 이따 오후 5시쯤에 좀 할 거로 돼 있는데 예정돼 있는데 오게 되면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외교안보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소득주가 성장과 관련된 일자리 쇼크 문제가 온 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정부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당내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년 한 2월 전으로 예상되는 한국당 이제 전당대회 차기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과연 홍준표 전 대표가 그동안은 지난번에 이제 선거 패배, 지방선거 패배 이제 책임을 지고 이제 물러났는데 여기에 이제 다시 출마를 하느냐 하는 문제들이 아마 이제 질문 형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답할지 일단 주목이 됩니다. 네. 네, 여전히 이렇게 보수 지지층에서는 사실 홍준표 대표가 유력한 대선 후보잖아요. 앞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좀 차기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봐요. 물론 네. 이제 여건이 완성이 돼야 되겠죠. 네. 여건이 어떻게 변하는 두고 봐야 될 문제지만 저는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기회만 되면 전당대회 출마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에 있으면서도 계속 SNS를 통해 정치적 발언을 계속 이어갔어요. 그것도 정부의 날선 비판을 하면서 본인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계속 던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또 현재 자유한국당 내에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고 있는 친박 세력이든 아니면 홍준표 전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이게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뭔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지금 하고 있는 정책에서 반대하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한 희망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홍준표 전 대표가 기회만 되면 저는 전당대회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높다고 저는 보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갈 거라고 봐요. 물론 자유한국당이 어떤 형태로 가느냐, 홍준표 전 대표가 들어온 뒤에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가느냐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계파 갈등이 더 강화되고 또 계파 간의 어떤 색채가 더 강화되면서 충돌이 일어나면 거기서 홍준표 대표가 뭔가 정치적 어떤 모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기회가 봅니다. 생길 수 있다고? 예, 저는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예. 그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당내의 갈등을 분명 좀 배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김병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인적 쇄신에 좀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분명 이 계파 갈등에 대한 부분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귀국하게 되면 정부하고 전선을 형성하는 거는 원래 좀 한국당이 전선을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서의 큰 변화는 눈길을 크게 끌지 못할 것 같고요. 약간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좀 현재 김병준 비대위원장보다 더 약간 격한 표현을 쓴다는 점에서 차이점은 있지만 그거는 근본적으로 김병준 위원장이라든가 김성태 원내대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관심은 지금 당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내는
여러 가지 이제 당권 주자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지금 현재는 크게 말해 세력으로 하는 홍준표 전 대표 세력이 하나 있고 네. 그다음 기존의 전통적인 친박 세력이 있고 그다음 새로 지금 김병준 비대위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네. 이러한 사람들 간에 서너 갈래의 이러한 경쟁과 대립 구도가 생길 수가 있는데 예, 예. 그 홍준표 전 대표는 아마 당권 도전에 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건 맞는데 네. 김병준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가끔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되느냐 하면 판 자체를 이 판으로 그대로 가면 홍준표 전 대표가 다시 유리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판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김병준 위원장도 정치를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예, 제가 그동안 최근에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판 자체를 바꾸려는 움직임을 많이 할 거면 그게 하나 지금 소개를 하자면 네. 그때 얼마 전에 한국당에서 무슨 토론회 같은 게 열렸는데 어떤 패널이 가서 살짝 한 얘기가 있는데 뭐냐 하면 앞으로 한국당의 미래가 삼봉 모델로 가느냐 포은 모델로 가느냐 하는 이런 걸 둘 수가 있다. 근데 삼봉이 뭐냐 하면 삼봉 전나라 고려 말 조선 초에 정도전을 이야기하는 것. 예. 조선을 건국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고려가 다 쇠했다고 보고 조선을 건국한 정도전의 삼봉 모델. 그다음에 이제 당시 포은 정몽주 모델은 비록 고려가 막 오래되고 낡았지만 나는 고려의 정절을 지킨다는 그런 측면에서 한국당을 아예 새로운 그냥 옷만 갈아입혀서 당명 정도를 바꾸는 정도로만 하느냐. 사람을 좀 그렇게 완전히 한국당을 이제 다른 당하고 통합을 하면 제3세력하고 통합해서 새로운 당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홍준표 전 대표가 도전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가 또 결정이 될 거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죠.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뭐 여당은 당연히 환영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이제 세금 폭탄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국회 입법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예. 어떻게 좀 전망하시나요? 입법 과정이 어려울 수 있죠. 왜냐하면 세금을 올리는 문제는 법을 통해서 제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 법이 안 만들어지면 법을 바꾸지 못하면 결국 세금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저는 일단 먼저 세금 폭탄이란 말 저건 좀 잘못된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금 폭탄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볼 때는 모든 국민이 그러면 집만 갖고 있으면 다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종합부동산세 이번에 이제 주축이 된 게 종부세잖아요. 예, 네. 그렇죠.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집 갖고 있는 국민 중에 2.1%만 해당이 돼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98.8%는 97.8%군요. 그 해당 사항이 없어요. 예. 그런데 마치 모든 국민들한테 세금 폭탄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과장된 표현이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런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약간의 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는 건 모두 다 공감하고 있잖아요. 지금 서울 집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데 예. 이걸 어느 정도까지는 제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정부에 힘을 실어주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당내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 초당적으로 좀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물론 좋은 의견을 내는 건 좋지만 네. 이게 무작정 반대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부동산 정책을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그럼 세율에 있어서 일정 조절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어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세율을 또 후퇴시키게 되면 실제 예. 이게 성과가 있을 거냐 하는 부분에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정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말고 머리를 잘 지혜를 짜내서 정말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방안들을 잘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 이게 서울과 수도권의 이러한 부동산 가격 폭등 현상을 네. 잡지 못하면 굉장히 민심이 지금 안 좋아지거든요. 일자리 쇼크가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동산 같이 이제 안정화가 되지 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만약에 이번 거로 안 된다면 추가적인 더 센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찬 대표도 하고 있고 그다음 김동연 부총리도 지금 사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추가적인 방법은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종부세 세율도 요번도 많이 올린 겁니다만은 종부세 세율을 더 올린다든가 또 다른 또 이게 보유세를 재산세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세금도 있지만 또 대출 제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서 또 공급은 공급대로 확대하고 이런 예. 전략을 계속 추가로 내놓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니까 이번이 이제
이번 정부에서는 8번째 내놓은 대책인데 어쨌든 집값을 잡아야 되는 예, 거잖아요. 어떻게 잡아야 되니까 이번 이번째 민심이 떠나지 않는 예, 거니까. 8번째 대책인데 옛날에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5년 동안에 17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8번째니까 앞으로도 9번째, 10번째 대책이 더 강도 있게 나올 가능성은 항상 있는 것이죠. 네, 다음으로는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도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여야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이 남북 정상회담 동행 문제 그리고 또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안을 놓고도 지금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당이 이제 야당을 막판 설득에 나설 것이다 이런 전망이 알고 있는데 예. 좀 반전된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동행하는 문제는 뭐 아마도 여당은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은 동행을 하겠지만 다른 정당들은 동행하지 않을 걸로 봐요. 그거는 뭐 그거에 반전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주말 사이에 뭐 전혀 반전. 제가 볼 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비준합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여야가 어떻게 합의를 했냐면 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그쵸.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그걸 했잖아요. 보고, 네. 예, 그래서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태도 변화가 없는데 비준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상당히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어떤 그 합의문을 가져오거나 합의된 내용들이 김정은 위원장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경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남북 정상회담에서 무슨 김정은 위원장 핵 리스트를 공개해서 그걸 문재인 대통령에 드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아니지만 네. 이렇게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설득을 해서 북미 간에 맞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 그다음에 그 미국이 원하는 핵 리스트 신고 이 두 가지를 같이 그냥 맞교환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왜냐하면 서로가 신뢰를 못해서 이 맞교환이 안 되고 또는 신뢰를 못하니까 너 먼저 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합의를 끌어온다고 하면 저는 대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걸 회담 장소나 생중계 동안에 내가 그런 비핵화 리스트를 언제까지 내겠습니다. 올해 안에 예를 들면 발표를 하겠다. 예, 예. 라든지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 그건 대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랬을 경우에도 그럼 자유한국당이 이걸 반대할 거냐? 그 명분이 좀 없거든요. 명분이 저는 그렇게 약해진다. 생각해요.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3차 남북 정상회담에 어떤 성과를 갖고 오느냐가 비준안 처리 문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부장님 좀 어떻게 보세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정상회담 전에 동행하는 당이 뭐 새로 바뀔 가능성은 없는 것 없는 같고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쉽게 말해서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은 동행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바른미래당은 사실은 바른미래당에서는 손학규 대표가 됐기 때문에 약간의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것까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정부 청와대가 좀 약간의 심리적으로 좀 약간 부담이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비준 동의안 문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비준 동의안 문제가 정상회담 결과에 영향을 받는데 예. 저는 한국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한국당은 반대할 거로 저는 보고요. 네. 단지 이제 바른미래당이 그동안 손학규 대표라든가 김관영 원내대표가 무슨 비준 동의안이 아니면 결의안을 찬성해 줄 수 있다든가 약간의 중간에 고민하는 듯한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합류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일종의 비준안 통과에 왜냐하면 한국당 혼자만 반대할 경우는 한국당 혼자만 반대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네, 네. 한국당에다가 바른미래당까지 반대를 하게 되면 숫자를 채우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두 야당이 반대하는데 이러한 국민적인 동의를 얻어야 되는 대북 문제에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문제의 캐스팅 보트는 바른미래당이 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석태 이은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는데 일단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했습니다. 네. 그 무산 이유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두 가지죠. 그러니까 이석태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 이 문제가 이제 논란이 됐었고요. 예. 이은혜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위장전입. 위장전입, 그러니까 도덕성 문제가 논란이 됐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석태 후보 같은 경우에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여야가 바뀌면 똑같은 상황이 또 재현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당, 야당이 다 추천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 자기들이 추천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들하고 정치적 이데올리가 비슷한 사람 추천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문제 삼아가지고 뭐 낙마시키고 이런 경우는 뭐 거의 없다고 저는 봐요. 그 뭐 논란은 될 수 있고 그걸 비판할 수는 있지만 왜냐하면 야당이 또 추천한 사람을 그럼 볼 때 여당 볼 때는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걸 또 문제 삼으면 그러면 야당이 추천하는 권한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게 되는 거니까 논란은 될 수 있지만 이 문제가 낙마나 아니면 뭐 비준 동의 그 청문회 결의안
채택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번에 자유한국당은 두 사람을 한꺼번에 다 이제 청문 보고서 채택을 다 무산을 시켰는데 회의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그런데 이제 이은혜 후보자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은혜 후보자는 지금 위장전업을 8번이나 했잖아요. 그것도 뭐 이유를 설명하는데 어머니 때문에 그랬고 그렇죠. 어머니한테 주민등록증을 어머니. 맡겨놨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아니 판사잖아요, 저분이.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법을 집행하고 판결을 내려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8번이나 법을 어기면서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그런 행동을 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그리고 주민등록증을 남한테 주는 것도 이거 법적으로 맞지 않는 행동 아닙니까? 아니 판사 정도 되는 분이 어머니한테 주민등록 맡겨가지고 어머니가 마음대로 위장전입을 하도록 했다?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문제는 이 두 분을 추천한 분이 누구냐면 대법원장이거든요. 대통령이 아니라 정당도 아니고. 그건 대통령이 아니고 정당이 아니고 이제 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이 추천했기 때문에 추천권을 갖고 계신 분이 잘 판단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이제 물론 여기서 만약 채택이 안 되면 10일 이내에 대법원장이 다시 국회로 청문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택해달라고. 그리고 만약 10일 안에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임명을 해도 문제는 없는데. 그러니까 국회 동의가 필수는 아닌 거죠. 그건 아니죠, 전혀. 근데 이걸 대통령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대법원에 추천한 사람을 임명 안 할 수는 있겠지만 삼권 분립 차원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자이지 차원에서 대법원장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대법원장이 볼 때 국민적인 기준에 이은혜 후보자가 적합한 사람이 헌법재판관으로서 판단 잘해서 아니라고 하면 저는 지명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앞서 청문회에서 이석태 후보자 관련해서는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있었고 또 이은혜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이 있었는데 향후 인사검증 부실 논란으로 좀 불거지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이제 이은혜 후보자가 인사 검증을 잘못한 거죠. 위장 전입을 8차례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추천한 걸 추천하는 쪽에서 검증을 해서 추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이제 추천을 했기 때문에 청와대의 검증 논란은 아무래도 좀 적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람 이은혜 후보자가 계속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야 되지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대법원장이 추천했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면은 뭐 특별히 저지할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 이렇게 물러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비록 대법원장이 추천해도 국회 청문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났다고 생각한다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나는 저런 걸 모르고 했기 때문에 내가 지명을 처리하겠다고 할 수 있는 거고 자진 사퇴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3가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이석태 후보자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중립성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령 이제 이석태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공직기강 비서관 했는데 당시에 바로 직속 상관인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거든요.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제가 보기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딱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는 뭐 그렇더라 하더라도 이은혜 후보자가 위장전입 8번은 제가 취재하는 동안 8번이나 위장전입한 거는 한두 번은 많이 들어봤습니다만은 그러다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이러한 법의 위반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관으로서 8번이나 하고 여기는 거는 과연 국민들에게 영이 서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은혜 후보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거취를 결정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방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치권 이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